3, 1, 2 물 분자 간 결합. 자, 이제 원자와 원자가 끼리 만났을 때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은 그 중에서도 공유 결합이고, 공유 결합 중에서도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극성 공유 결합, 그러니까 극을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강하게 띄고 있는, 산소 쪽으로 마이너스, 수소 쪽으로 플러스를 띄는 그런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분자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물하고 물끼리의 결합이에요. 이제 또 분자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물질의 분자 간 결합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판데르발스 힘, 수소 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중력은 아주 약해요. 힘이 약해요. 우리가 뭐 빌딩에서 뛰어내릴 때는 중력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지만, 실제로 원자 수준, 분자 수준에서 미치는 중력의 힘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판데르발스 힘이라고 있는데, 이 힘도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에요. 물처럼 이렇게 극성을 띠는 분자들이 있을 때 얘들이 수시로 충돌을 해요. 계속 분자는, 원자든 분자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기 때문에 이게 분자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분자 수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계속 움직여요. 얘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쿵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쿵쿵쿵쿵 부딪혔다 떨어졌다 부딪혔다 떨어졌다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땡기는 힘, 그게 바로 판데르발스 힘이에요. 그렇지만 얘들은 아주 가까이 있을 때만 작용을 해요. 가까이 붙었을 때만 거기 작용하지, 잠깐만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힘이 다시 사라져 버려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형식이죠. 판데르발스 힘.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 거기에 첫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미성 학우님 안 계신가? 김용화 학우님 읽어보실래요? 예, 첫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물 분자 간 결합. 물질의 분자 간 결합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판데르발스 힘, 그리고 수소 결합이 있다. 중력은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으로 질량이 작은 분자들 사이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다. 판데르발스 힘은 두 개의 분자가 서로 접근했을 때 한 분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다른 분자의 전자 사이에 서로 당기는 전기적 인력으로 모든 물질에서 액체나 고체 상태의 분자 간 결합에 작용한다. 이 힘은 분자 간 거리가 충분히 가까울 때만 작용하며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곤 한다. 물 분자들 사이에도 중력과 판데르발스 힘이 작용은 하지만 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배하는 주된 힘은 수소 결합이다. 예,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공유 결합, 물 분자가 결합을 할 때 산소와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걸,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산소 이렇게 공유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에 내각은 104.5도고요. 각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물 분자 한 개예요. 근데 옆에 물 분자 한 개가 또 있다고 칩시다. 또 있습니다.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산소가 하나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산소가 마이너스를 뗀다 그랬습니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얘들은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얘도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와 수소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이 성격이 둘이가 만나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돼요.
수소를 매개체로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이 점성 간의 결합, 이거를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결합. 물 분자와 분자 간에 이루어지는 결합, 이거를 수소를 매개체로 하고 해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유기체들은요, 물뿐만 아니라 유기물들은 대부분 원자결합은 공유결합이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 분자결합은 대부분 수소결합이에요. 대부분 수소결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DNA 같은 경우에도 뉴클레오티드 양쪽으로 돼 있죠. 양쪽 사이에 염기들이 쭉 있죠. 이 염기들을 서로 이어주는 결합이 있는데 이게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 물도 마찬가지로 수소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한번 딱 넘겨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3-2. 물 분자는 쌍극성 분자로,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로, 산소 원자는 음전하를 띠고 수소는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수소를 사이에 두고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이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 의해 서로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것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수소결합은 힘이 약하지만 하지만 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배하는 중요한 힘이다. 이 극성을 띠는 공유결합, 극성 때문에 수소결합이 발생되고 이 수소결합 때문에 물의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그림에 보시면은 산소와 산소 간에 수소를 사이에 두고 2.76A하고 동그라미 돼 있죠. 이게 옹스트롬이죠. 옹스트롬. 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 거리가 2.76이에요. 2.76 옹스트롬이고 그 밑에 보면 1.77이라고 돼 있죠. 1.77 그거는 그림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수소하고 점점점점 산소 사이에요. 화살표가 좀 너무 많이 지나갔고요. 여기까지.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1.77이에요. 그러면은 산소하고 원자 안에서, 그러니까 분자 안에서, 물 분자 하나 안에서 수소와 산소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0.9 정도 되겠죠. 그죠? 0.9 정도 나오겠죠. 2.76 빼기 1.77 해보면 나오죠. 그죠? 0.09 정도. 0.09 정도 나오죠. 0.09의 길이하고 0.09 맞나요? 0.9인가? 하고 그 다음에 1.77하고 비율을 따져보면은 0.09가 훨씬 가깝죠. 이 정도 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땡기면 땡길수록 힘이 세다는 뜻이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덜 미친다는 얘기죠. 수소 결합의 길이가 1.77이라면은 분자 안에서 산소하고 수소 땡기는 힘은 0.09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 분자가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수소는 산소를 바라보고 있고 산소는 수소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땡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63페이지에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니다. 공유결합하는 분자 가운데 물과 같은 분자를 쌍극자 또는 쌍극성 분자라고 한다. 쌍극자들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여 한 분자 내에서 양극과 음극을 지내는 특성이 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물 분자를 구성하는 산소는 수소에 비하여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산소 원자 쪽으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치우쳐 분포하여 음극을 형성한다. 산소 쪽은 음극을 형성한다. 반대로 수소 원자 쪽은 양극을 형성한다. 물과 같은 이런 쌍극자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F 불소하고
플로르하고 산소 N 이 세 가지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암모니아 NH3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불화수소 이런 것들이 같은 쌍극자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근데 이제 황화수소라고 있죠. H2S. 얘도 물 분자와 비슷하지만 그렇지만은 유황이 그 황이 전기 음성도가 산소만큼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각도도 황이 있다면은 각도도 비스듬하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얘가 황이 뭐 예를 들어 극하게 델타 마이너스를 띈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0.99랍니다. 0.99. 아까 표에서 그림에서 계산할 때 2.76 빼기 1.77 갑자기 헷갈리죠,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물 분자는 쌍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 분자가 여러 개 모이면은 각 분자의 양극은 인접한 물 분자의 음극을 만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들 양극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서로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 이처럼 두 개의 쌍극성 분자가 수소를 사이에 두고 약하게 연결된 것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자, 약하게라고는 하지만 중력이나 판데르 발스 힘보다는 강합니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이 컵에 담았을 때 서로 물들끼리 당기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그림에서 봤기 때문에 그만 읽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공유결합, 수소결합 이 두 가지가 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요인이 된다는 거 일단은 공부했고요. 다음에 3.2 물의 특성과 생리적 기능. 이 공유결합과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생리적 기능입니다. 특성. 읽어볼게요. 물 분자는 원자들 간의 공유결합을 하여 극성을 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물 분자의 쌍극성 때문에 분자들 간에는 수소결합을 한다. 이 수소결합이 바로 물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지배하고 그런 특성이 물의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 번째 특성이 어떤 게 있느냐? 비등점이 높다. 비등점이라는 건 끓을 비자죠. 물이 끓는 점이에요.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죠? 100도에서 끓는다고 일단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비등점은 물이 끓는 온도를 말한다. 물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 비등점이 매우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수소 결합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약하다 그랬는데 약하다는 말은 공유 결합에 비해서 약하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해서 100도는 적어도 되어야만이 물 분자와 분자가 수소 결합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수소 결합이 안 떨어지고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물 분자는 비등점이 높아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신기하죠? 이런 물의 특성으로 식물체는 형체를 유지하고 체내 물질의 이동과 대사작용을 가능케 하고 세포를 팽창시켜 생장을 이끌고 세포의 평압을 조절하여 식물의 운동을 가능케 한다.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수소 결합이 너무 느슨하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여름 되면은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겨울 되면 조그만하게 똘똘 뭉쳐져 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위에 표 3-1을 볼게요. 몇 가지 물질의 분자량과 비등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물의 분자량은 18입니다. 왜 18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물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숫자 두 개죠. 2, 1 더하기 1은 2, 수소 두 개니까 산소가 8번이죠. 그죠? 8번. 먼저 번호 8번. 그 8,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하면 16이죠. 그 두 개 더하면 18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18이 나온다. 그 나머지 네온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다음에 물은 끓는 점이 100도라고 되어 있어요. 100.2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관로 안에 373.2 하고 위에 비등점 도시 관로 닫고 또 대관로로 K 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K가 뭐냐면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라는 건데, 이게 연력학 3법칙에서 말하는 그 물질의 상평형, 나중에 뭐 이거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자 안에 전자라든지 양성자나 이런 것들은, 얘들은 분자들이나 이런 거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는데, 그러나 절대 영도에 도착하게 되면은 얘들이 안정을 찾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저온 상 안정이라 그래요. 안정. 저온 상 안정. 저온에서 상이 안정이 되는 나타나거든요. 현상이. 그 온도가 절대 영도로 해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절대 영도, 섭씨로 따지면 얼마냐? 273.15도인가 그래요. 273.15도. 15K. 15도씨예요. 마이너스 영하 273.15도인데, 우주에 나가면요, 태양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런 상태로 가면은 우주의 온도가 이 절대 온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지구를 딱 벗어나서 달나라 가는 순간에 달나라의 온도가 가장 추울 때 영하 뭐 100 몇십 도 그러죠. 그나마 태양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태양이라든지 어떤 별의 항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우주 그 빈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온도가 거의 그 안정된 상태로 갔을 때 거의 영하 200도, 뭐 270도 이렇게 내려가요. 사람이 살 수 없겠죠. 이제 대관로 안에 있는 게 K자가 그 절대 온도라는 겁니다. 그걸 켈빈 온도라고도 말해요. 켈빈 온도. 왜냐하면 켈빈경이라고, 켈빈이라는, 이게 이 사람이 그 자귀, 이 사람이 백작이든가 남작이든가 남작일 거예요. 남작. 귀족, 남작, 켈빈경이라 그러거든요. 이분의 이름을 그 자기명을 따가지고 켈빈 온도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톰슨이라고. 그래서 물은 보면은 100도에서 끓어요. 근데 네온 같은 거 보세요. 네온은 영하 246도에서 벌써 끓어요. 끓는다는 것은 기체가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일단 메탄 같은 경우에도 영하 161도에만 되면은 얘가 벌써 끓어버려요. 기체가 돼버려요. 곧 액체 상태가 아니고, 황화수소도 마찬가지로 영하 59도가 되면은 얘가 벌써 끓어가지고 기체 상태로 가버려요. 우리 사람의 몸이 만약에 영하 한 10도에서 기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체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물은 100도까지 견디는 거예요. 기체가 되려면. 물론 뭐 그 전에도 100도가 안 돼도 수증기가 증발해서 날아가잖아요. 예, 날아가기도 해요. 날아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가 돼야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끓을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하게 끓을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322, 비열과 잠열이 크다. 비열 빗자는 아까 비등점 할 때 빗자는 끓는다는 뜻이고요. 끓을 빗자. 여기는 견줄 빗자예요. 견줄 빗자. 비교한다 할 때 빗자예요. 비교하다 할 때. 단위 질량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다. 어떤 물질을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얼마만큼 에너지가 들으냐, 그 에너지가 얼마 되느냐, 그걸 비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흔히 사용하는 1칼로리는 순수한 물 1g을 1도씨 높이는 데 소요되는 열량을 말한다. 비열은 개념이고요. 개념이고, 칼로리는 1칼로리는 실제로 측정치예요. 측정을 하기 위한 단위로서 말하는 거고. 자, 액체 상태의 물은 액체 암모니아 외의 그 어떤 액체보다 비열이 높다. 비열이 높다는 것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온도를 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듬직하고 도량이 넓은 그런 이미지죠. 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물에 물 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은 듬직한 존재예요. 만약에 인간의 몸이 뭐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강철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태양이 내리쬐면은 금방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몸의 온도가. 근데 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우면 물 뿌리죠. 왜? 물의 온도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발될 때 열기를 빼서 달아나 버리죠. 그죠? 그 말은 계속 읽어보면은 비열이 높다는 것은 많은 열을 흡수하고 방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량이 넓은 거죠, 물이. 그리고 비열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의 잠열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잠열, 잠자는 잠길 잠자예요. 잠재성, 어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높은 잠열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기화시에는 기화열을 흡수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그때는 열을 빼앗아서 간다 이거죠. 기화열을 흡수하고 액화 또는 고체화할 때는 다시 액체로 바뀌거나 고체로 될 때는 융해열을 방출한다. 이때는 열을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열을 흡수하고 융해열을 반대로 말로 하면 융해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체가 되는 거고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액체가 되는 겁니다. 이때를 융해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융해열. 됐죠?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고체가 될 때도 융해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이 흡수와 방출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용어는 기체가 될 때는 기화열,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갈 때는 융해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방출을 해요? 그리고 자, 물의 이러한 특성은 지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며 식물체가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은 항상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죠? 항상성. 주변의 기온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주변으로부터 기화열을 빼앗아 잎이 냉각된다.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수소결합 때문이다. 물이 물 분자 간에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변화를 줘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마음 주면 변치 않는 그런 게 바로 물이에요. 쇠 같은 거는 금방 열을 주거나 차갑게 하면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차가워졌다죠. 그 쇠보다 강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물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면, 사면체의 결중 구조를 형성하여 분자간 공간이 커지고 부피가 늘어난다. 얼음이 되었을 때 오히려 부피가 커진다. 그러니까 같은 부피 액체 물에 비해 분자 수는 적고 분자 밀도는 낮아진다. 비중이 낮아지니까 얼음 위로 뜨고 이런 특성의 겨울의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식물체는 조직이 얼면 증가하는 부피에 의해 동해를 잇게 된다. 자, 물 분자가 이게 그러네요. 진짜 뿌옇게 되네. 카메라가 꺼졌구만 이거는. 자, 물 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여기에 붙고 수소 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붙는다는 얘기죠. 붙으면은 얼게 되면은 상태가 단단하게 결합이 되죠. 더 단단하게 결합이 돼요. 수소 결합이 되다가 보니까 이 사이가 얼어버려요. 그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냥 물로 있을 때는 물 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계속 돌아다녀서 이 공간에 빽빽하게 공간을 채울 수가 있지만 얼게 되면은 수소 결합이 딱 고정이 돼 버려요. 그 사이에 틈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얼면은 물에다가 띄우면은 얼음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고체는 물에 가라앉아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뜨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는데 만약에 바닥에부터 얼음이 점점 멀어서 올라와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물에 사는 고기들은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물 표면에만 바깥의 기온이 추우면 표면에만 물이 얼어요. 그 밑에는 물이 얼지 않아요. 왜? 얼음은 0도씨 아무리 영하 0도씨든 영하 20도든 영하 100도든 어는 건 똑같아요. 100도가 영하 100도 되면 지면 온도도 뭐 영하 땅 밑에까지 다 얼겠죠. 얼음 덩어리가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구상에서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보통 영하 우리 상온 일반적인 영하 20도 정도 내려가면은 위에는 얼어도 밑에는 물 상태예요. 이 속에는 물고기도 살아갈 수 있고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나쁜 점이 있다면은 식물체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죠. 안에 수분이 물이 70% 있으니까 이 물이 얼게 되면은 오히려 부피가 커지죠. 냉장고 안에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면은 페트병이 더 커져가지고 빵 터져버려요. 그죠? 그런 현상과 같은 겁니다. 왜? 물 분자 사이에 결합이 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단하게 결합되면 될수록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동해를 잇게 된다. 자, 이제 우리 4학년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자, 추워서 이루어지는 그 해가 몇 가지 있죠, 그죠? 뭐가 있을까요? 자, 누구 지목해서 한번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대답 잘할 수 있을까요? 4학년 학우님들 중에. 뭐가 있죠? 자, 냉해, 동해, 동해, 또 상해. 한해. 예, 보통 세 가지 있죠, 그죠? 냉해하고 동해하고 한해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음, 냉해는 기온 저하잖아요. 예, 생육 적원 이하, 예, 동해는 0도씨 이하, 예. 뭐 이런 한해는 몰라요. 안에 건조이래. 예, 한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1학년 때나 2학년 때 헷갈려 하는 게 냉해예요, 사실은. 다 비슷하잖아요. 냉해는 여름에도 걸릴 수 있다. 가을에도 걸릴 수 있고 봄에도 걸릴 수 있는 게 냉해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생육적온 이하예요. 여름에도 감기 걸린다의 뜻이에요. 냉해는. 여름에도 감기 걸리는 게 냉해고 동해와 한해는 겨울에 일어나는 겁니다. 겨울에 일어나는 거 한해고 동해는 한해 중에서도 특별히 어는 거예요. 얼음. 어는 걸 동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기 이전에 차라리 나무에다가 물을 뿌려주죠. 그걸 뭐라 그래요? 경화 현상이라 그러죠. 경화. 그죠? 경화. 하드닝. 경화. 그러니까 얼음이 얼면은 그 밑에는 안 얼잖아요. 그죠? 그 바깥에 얼음이 얼면은 식물체 안쪽에는 얼음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에스키모 집 있잖아요. 에스키모 집. 에스키모 집이 있으면은 바깥에는 얼음이지만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있죠. 따뜻하죠. 0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죠. 얼음 안쪽은. 그죠? 에스키모 집 안쪽은. 바깥에는 뭐 영하 50도가 되든 말든 아무리 추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하드닝 있죠. 그죠? 이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상식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냉해, 동해, 한해 나오면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안 헷갈려요. 그 다음에 한해도 두 가지 있죠. 그죠? 또 한해가 또 있죠. 가뭄. 예, 가뭄해죠. 가물 때도 한해라 그러죠. 한자가 달라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그림 3-3에 보시면은요, 얼음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비커 컵 안에다가 얼음을 띄웠어요.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이유는 뭐냐? 수소 결합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빈틈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액체 상태의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는 보면은 물 분자가 자유로이 돌아다녀요. 수소 결합이 붙었다가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뭐 하여튼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다니면서 대신에 빈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음 상태보다는 물의 상태가 물 분자가 더 많기 때문에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위로 둥둥 뜨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물이 가장 무거울 때 그 온도는 몇 도냐? 오히려 4도씨일 때 물이 가장 무거워요. 그 저수지에 물이 얼면은 제일 밑바닥에는 4도씨예요. 제일 밑바닥에 4도씨예요. 위에 0도가 얼음이 0도가 되면은 밑에 4도씨 물이 밑으로 내려와요. 차가운 거 내려오니까. 4도씨가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3도씨부터는 0도씨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수소 결합이 이제 뻣뻣하게 되어가지고 위로 뜨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재미있는 현상이죠. 물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저 사람 물 같네. 그거는 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올려놨지만은, 캐나다 같은 나라, 뭐 우리나라도 강원도 같은 데서 겨울에 추울 때 차가운 물을 밖에다가 팍 뿌리면은 그냥 차가운 물 덩어리가 그냥 뚝 떨어지고 마는데,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물을 뿌리면은 눈이 오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에너지 발산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빨리 열이 더 빨리 손실되면 그만큼 빨리 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펜바 효과라고도 이제 거기 보셨을 텐데, 은펜바 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프리카에. 이것도 같은 현상이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얼릴 때 찬물로 얼리는 것보다 뜨거운 물로 얼릴 때가 더 빨리 얼더라. 같은 원리죠. 뜨거울 때 열이 더 빨리 발산되기 때문에 빨리 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것도 실험을 좀 잘 해야 돼요. 정확한 어떤 정밀한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실험할 때 실제로 실험이라는 게 실제로 어려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23 66쪽에 탁월한 용해성을 가진다. 물 분자는 크기가 작고 쌍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쌍극성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물질을 다량으로 용해시킬 수 있다, 녹일 수 있다. 특히 쌍극성으로 인하여 이온성 화합물이나 극성을 띠는 OH 또는 NH2, OH를 가지고 염기성이라고 염기성이죠. 마이너스 OH이기 때문에 염기성이죠. H. 그 다음에 NH2 이걸 아미노기라 그러죠. 아미노기 NH2 끝에 NH2가 달려있는 형태. 이런 장기를 가지고 있는 당이나 단백질 분자들을 잘 녹일 수 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플러스 쪽에는 빨간 산소들이 막 둘러싸고 있어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쪽에는 파란 회색인가요? 수소들이 빙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물 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소금은 NaCl이잖아요. 그죠? 염화나트륨인데 얘들이 분해가 되면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돼요. Cl 마이너스가 되는데 소금을 물속에 넣으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녹아요. 어떻게 녹느냐? 얘는 나트륨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산소가 이쪽으로 삥 둘러싸요. 나 나트륨 좋아해, 나트륨 좋아해. 그리고 산소들이 삥 둘러싸요. 왜? 산소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마이너스를 떼니까. 그러면은 나트륨은 이 산소한테 갇혀버려요. 그래서 염소를 염소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또 얘는 또 수소가 삥 둘러싸고 있네요. 수소가 또 삥 둘러싸고 있어요. 염소는 마이너스고 수소는 플러스니까. 그 수소들이 나는 염소가 좋아, 나는 염소가 좋아. 그래서 간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산소가 원래 물만 있을 때는 옆에 다른 수소를 졸졸졸 따라다니겠죠. 쟤 플러스네. 그러면서 산소가 다른 수소를 따라다닐 텐데, 수소보다는 나트륨과 산소의 그 전기 음성도 차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 차이가 더 큰 나트륨한테 가서 붙는 거예요. 나트륨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옆에 수소 놔두고 나트륨한테 가서 붙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수소는 염소한테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같이 붙어 있지를 못하고 용해가 된 상태로, 녹은 상태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트륨 주변을 산소가 삥 둘러싸서 하나의 각을 이루어요. 탁탁탁탁. 염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탁탁 각을 이루어요. 이걸 가지고 물로 녹아서 각이 이루어졌다 해서 수화각이라고 말합니다. 수화각.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있죠. 아미노산이 있는데,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하면은 다른 데도 그렇게요. 아미노산이 N, C, C, 이게 기본 틀이고요. 여기서 수소가 붙어요. 그 다음에 수소가 붙고, 여기에 산소, 그 다음에 OH가 붙어요. 여기에는 R이라고 해서 작용기가 붙어요. 요 R자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한 20가지 되잖아요. 그죠? 20가지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는 요 R 부분에 다른 물질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부분, NH2 부분을 가지고 아미노기라 그래요. 그죠? 아미노기라 그러고 얘들은 염기성을 띱니다. 염기성을 떼요. 왜냐하면 이쪽에 산소가 붙어가지고 OH 성격을 띠게 되고, 이쪽에는 카복식이 COH, 이걸 카복식이라 그래요. 여기는 약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산자가 산성을 뗀다는 산자예요. 여기 염기성도 있잖아요. 염기성보다는 산성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성을 뗀다고 보고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탈수 축합을 합니다. 탈수 축합. 물이 빠져나가면서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수분해를 합니다. 그죠? 물을 추가해서 분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나 우리 밥을 먹으면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을 마시면 분해가 되죠. 그래서 물이 이런 쌍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해 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해되셨죠? 이거 부분. 그래서 그림 3-4도 플러스 부분에다가 Na 플러스 이렇게 작게 써놓으시고, 마이너스 부분에다가 Cl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그 플러스가 나트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염소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읽어볼게요. 두 줄 아직 안 읽었거든요. 극성을 띠는 물 분자는 정기적으로 하전된 이온이나 분자에 이끌려 주변으로 수화각을 형성하게 된다. 이온이나 분자 주변에 형성된 수화각은 이온 간의 결합을 막고,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서로 다시 결합하려는 걸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고분자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킨다. 물은 뛰어난 용해성으로 각종 염류와 광합성 산물을 분해, 흡수, 이동시키며 체내의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가능케 한다. 자, 거기에 염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염류. 여러분들이 염류가 뭐예요? 염이라는 게 뭐예요? 염. 그 사람 돌아가시면은 뭐 집어넣는 게 그게 염인가요? 보통 이제 소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소금. 쉽게 말을 하면은 물 속에 녹아있는 광물질, 이걸 염이라 그러고, 정확하게 화학적으로 말하면은 중화 반응을 통해서 중화 반응으로 중화시킬 때 물 플러스 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더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염이에요. 이건 대부분 광물질이에요. 그게 염이에요. 우리 그 비닐하우스 뭐 재배하고 할 때 염류집적이란 말이 나오죠. 원유집적. 염류집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토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죠?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그러면은 오로지 소금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소금 플러스 뭐 조금의 어떤 미네랄 광물질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소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토양에서 염류집적 그게 뭐지? 바닷물도 아닌데 왜 자꾸 염류하지? 그렇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같이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누가 질문을 했어요.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염류인데 염이 뭡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내용상으로 소금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알기로는 소금이 이제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 영자는 양분염자라 그래요. 양분염자. 그래서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요. 한자는 제가 뭐 그분보다 못하니까. 근데 양분염자라는 게 없어요. 그분은 그냥 응용해서 그냥 말한 거예요. 양분염자는 없고 다만 이 염 성분들이 양분이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미네랄도 양분이 될 수 있죠. 그죠? 다음 5장에서 이제 필수 원소, 필수 무기원소 공부하는데 이 필수 무기원소가 변형되었을 때 염이 돼요. 이온화 돼가지고 이렇게 변형되면 염이 되는데 그때 양분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의미상으로는 양분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궁금증을 가지고 이책저책 찾아보니까 결국 염이라는 거는 화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중화 반응을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염이라고 하는 거야. 즉 물속에 녹아 있는 광물질, 물을 다 빼버리면 남아있는 광물질, 그게 바로 염인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 HCl 있습니다. 그죠? HCl 있고 NaOH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산성입니다. 염산이죠. 염산. 아주 강한 산성을 띠죠. 수산화 나트륨. 이거는 염기성이죠. 그죠? 염기성, 산성. 이 염기성과 산성을 혼합하는 거, 화합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그러죠. 중화시킨다 그러죠. 산성과 염기성을 중화시킨다 그러죠. 이렇게 중화를 시키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NA하고 CL이 붙습니다. NA하고 CL이 붙어요. 이게 소금이죠. 소금, 염. 그 다음에 H하고 OH가 붙습니다. H2O가 되죠. 이게 물이 되죠. 물을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이 염인 거예요. 그 염 중에서도 가장 비율이 많은 게 바로 소금이에요. 염전에서 바닷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증발시키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염이라고 그럽니다. 그 염 속에는 NaCl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중에 그걸 정제를 해서 우리가 특히 NaCl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NaCl만 소금도 있죠. 그죠?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NaCl에다가 NaCl이 제일 많고 나머지 다른 광물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HNO3라는 게 있습니다. HNO3 플러스 NaOH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죠? 여기 H 있고 OH가 있고, 그죠? 이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 NA가 나와서 NaNO3 질산나트륨이죠. 질산나트륨. 그 다음에 더하기 H하고 OH가 만나서 H2O가 됩니다. 이게 염이고 질산나트륨도 염인 거예요. 이거는 물이고, 그죠? 그러니까 염은 소금만 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확실하게 틀린 겁니다. 많이 아니고 소금이 가장 많아요. 염 중에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을 증발시켰을 때 남는 앙금이라든지 반드시 이 화학식 아니라도 염이 되는 공식은 몇 가지 더 있어요. 그거는 그 중고등학교 화학책이나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도 돼요. 중화 반응을 검색하시면은 동반해서 염이라는 게 꼭 나와요. 그게 바로 염입니다. 이 염이 토양에 많이 집적이 되어 있으면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그게 바로 염류 집적입니다. 염류 집적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염류 집적을 이해하면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달달 외우지만 않아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면서 외우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염류 나올 테니까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자, 그만하시고 324 부착력과 응집력이 있다. 요거 하고 싶게요. 하나니까. 물 분자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의 사이에 부착력이 생긴다. 부착력, 다른 물질과의 사이, 다른 물질과에게는 부착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끼리는 응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응집력. 요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그 유리창에 물 뿌리면은 물이 줄을 흘러내리지만 붙어 있는 것도 있죠. 예. 부착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물 분자끼리는 응집력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생기는 힘은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면 장력은 응집력이죠. 응집력이죠. 표면 장력도.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도 마찬가지로 응집력하고 부착력 두 가지 현상이 다 있는 거죠. 물방울은 응집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식물체 안에서 기포가 생기면 막공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기포 주변의 표면 장력이 너무 커서 기포가 형태 변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 보일러 배관에 보면은 우리 겨울철에 이제 보일러 넣잖아요. 그죠? 불을 피우는데 보일러에 그 방이 안 따뜻하다 그러면 반드시 뭘 빼라 그래요? 공기 빼라 그러죠. 에어 빼세요. 에어 빼세요. 그러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기포가 생기면 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방울은 응집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기포가 생겨버리면은 이 응집력이 깨어져 버립니다. 물은 계속 연결되면서 물 분자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공기가 하나 딱 생기면은 물 분자의 응집력이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딸려가질 못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물과 다른 물질,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은 식물체의 수분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키 큰 나무의 꼭대기까지 물이 끌어올리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림 3-5에 보시면은 거기에 물방울이 응집력이 있습니다. 물은 물 분자가 있으면은 물 분자입니다. 동그라미가 이제 하나가 물 분자예요. 끌어당깁니다. 왜? 수소 결합 때문에 끌어당기죠. 막 끌어당깁니다.
그럼 안에도 또 물이 있죠. 또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은 이 힘이 바깥에는 공기고 안쪽은 물이에요. 물끼리 더 잘 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표면이 있다면은 안쪽으로 작용해요. 바깥 공기 쪽으로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요. 별로 없어요. 공기 중에는 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지만 얘들끼리는 이미 자기들끼리는 질소는 질소끼리 붙어 있어요. N2. 산소도 산소끼리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체는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요. 남들하고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물 분자는 수소 결합이 강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자꾸 끌어당겨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표면이 형성이 돼요. 이게 표면 장력이죠. 안쪽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응집력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는 붙어요. 부착력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 공기 쪽으로는 화살표가 조그만 하고요. 안에 하늘색 물 분자 쪽으로는 화살표가 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힘이 더 강하다 이 뜻이에요. 수돗물이 나옵니다. 수도 꼭지를 틀면은 수돗물이 줄줄 나오죠. 여기다가 대전체를 하나 갖다 댑니다. 전하를 띠는 물질을 하나 갖다 댑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딱 갖다 댔더니 물이 쭉 딸려옵니다. 아니, 물이 쭉 도망을 갑니다. 왜? 산소 때문에.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가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를 갖다 댑니다. 그럼 물이 또 끌려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 하나면은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에 우리가 음식을 넣어서 데울 때는 반드시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전자레인지 하려면은. 전자레인지에 수분이 음식이 이제 습기가 있어요.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전자레인지를 돌립니다. 그릇에 담아놓고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은 이제 마이크로파가 나갑니다. 마이크로파가. 전파가 나가면은 전파가 얘를 물 분자 하나를 탁 때려요. 때리면 얘가 뱅글을 돌아요. 그럼 수소 결합이 갑자기 깨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얘도 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돌면 따라 돌아요. 얘가 돌면 따라 돌고 다 같이 돌아요. 막 돌면서 열이 발생됩니다. 마찰열도 발생되고 에너지를 충격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움직임 때문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이 올라가는 거죠. 이 마이크로파로 이 전자레인지가 빛을 쏘아가지고 음식을 데우는 원리가 똑같은 게 뭐냐?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쬐니다. 햇빛이 내리쬐면은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태양에서는 자외선도 내려오고 적외선도 내려오고 뭐 가시광선도 내려오고 다 내려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에서 많이 걸러지기도 하는데 일부분은 내려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옵니다. 이 광선이 이 음식이 표면에 물 표면에 닿으면은 마찬가지로 막 표면을 데웁니다. 거의 그러면 다른 것들이 등반에서 또 분자들이 막 돌아가면서 마찰열도 일으키고 하면서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열이 발생돼요. 그러면 따뜻해지죠. 같은 원리입니다. 전자레인지나 태양빛이나 같은 원리예요. 원리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단 마이크로파냐 얘는 뭐 태양빛 안에는 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뭐 근적외선도 있고 뭐 X선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또 잠깐 쉬겠습니다.